엄마, 정신 좀 차려봐. 제발. 바닥에 쓰러진 여성을 엄마라고 부르며 젊은 여성이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병원에서 그녀에게 포기하라는 말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한 의사는 달랐습니다. 과연 이 여성은 한국에서 어떤 경험을 하게 된 걸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서 디자이너로 일하는 엘리입니다. 오늘은 한국에서 경험한 의료 기적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몇 달 전부터 엄마 클로이의 말투와 표정이 이상해졌어요.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이라 생각했습니다. 엘리, 강아지 밥 줬니? 라는 말을 하루에 여러 번 반복하셨죠. 나이가 들면 누구나 겪는 일이라 여겼어요. 어느 저녁 식사 중 엄마가 갑자기 창밖을 가리켰어요. 엘리, 문 잠궈. 밖에 그 사람 또 왔어. 안 보여? 창밖엔 아무도 없었는데 엄마는 식은땀을 흘리며 떨고 계셨습니다. 몇 분 후엔 자신이 한 말을 기억조차 못하셨어요. 무슨 사람? 내가 그랬어?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날 밤 엄마는 처음으로 실신하셨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입술을 떨며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즉시 응급실로 달려갔죠. 하지만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세요 라는 말만 돌아왔어요. 단순한 정신질환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엄마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어요. 이 이튿날 아침, 엄마는 식사를 하다 갑자기 숟가락을 떨어뜨리셨습니다. 눈동자가 한쪽으로 쏠리더니 손이 경련을 일으켰어요. 곧바로 대형 병원으로 향했지만 또 실망뿐이었습니다. 병원마다 진료 예약은 몇 주에서 몇 달씩 기다려야 했어요. 엄마가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 없어요 라고 호소해도 소용없었죠. MRI 검사도 3주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사이 엄마는 하루에 몇 번씩 의식을 잃으셨고 때론 저를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가까운 친척도 누구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머리를 빗지 않고 양치도 거부하셨습니다. 예전에 활발하고 세련된 엄마는 사라지고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병원 5곳을 찾아다녔지만 의사들은 모두 비슷한 말만 했습니다. 검사 결과 모두 정상입니다. 시민성 질환일지도 모르겠네요. 한 의사는 심지어 초기 치매일 수 있으니 요양원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어요. 요양원이라고요? 엄마는 겨우 65이셨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테니스를 치고 친구들과 브런치를 즐기던 분이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을까요? 저는 물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밤 인터넷에서 엄마의 증상과 비슷한 사례를 찾아봤어요. 의학 논문도 읽고 환자 포럼도 뒤졌습니다. 의사가 아닌 제가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 싶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누군가는 이런 증상을 겪고 회복했을 거라는 희망을 놓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영국의 한 의료 포럼에서 흥미로운 글을 발견했어요. 마이클이라는 영국인이 쓴 글이었는데 그의 아내가 엄마와 똑같은 증상을 겪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가 한국의 어느 병원에서 자가면역 뇌염이라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다는 거예요. 영국과 미국의 의사들은 모두 정신질환으로 진단했지만 한국에서 정확한 원인을 찾고 치료를 받아 거의 완전히 회복했다고 했습니다. 마이클은 글 마지막에 서울의 김중원 교수라는 이름을 언급했어요. 김중원 교수님이 아니었다면 지금 제 아내는 없었을 겁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입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엄마를 구할 단서일까요? 즉시 김중원 교수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그는 신경과 교수로 자가면역 뇌염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였어요. 그날 밤 바로 이메일을 보냈고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진료 가능하다는 답장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를 모시고 한국으로 가기로 결심했어요. 14시간의 긴 비행, 지친 몸을 이끌고 도착한 인천공항에서 엄마는 피곤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여기가 공항 맞아? 왜 이렇게 조용하지?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미국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거든요. 저는 미국에서 결코 볼 수 없던 풍경에 순간 멈칫했습니다. 길게 늘어선 입국 대기줄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고 사람들은 한마디 불평 없이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뉴욕 JFK 공항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고함치는 사람, 새치기 하는 사람들로 난장판이 됐을 겁니다.
놀라운 건 공항 직원들의 태도였어요. 첫 인사부터 눈을 맞추며 미소로 말을 건넸고 휠체어를 탄 엄마를 보자 다른 직원이 먼저 다가와 별도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수십 번 경험했던 냉담한 대응과 비교하며 작은 충격을 받았죠. 화장실도 놀라웠어요. 공항 화장실이 정말 깨끗했고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미국에서 겪었던 지저분한 응급실과 복잡한 행정 절차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도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공항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엄마의 휠체어를 싣는 것을 도와주셨고 짐도 함께 실어주셨어요.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밤 시간이었지만 도로는 깨끗했고 가로등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무엇보다 차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고 있었죠. 서울의 야경은 뉴욕 못지않게 화려했지만 훨씬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호텔도 인상적이었어요. 깔끔한 로비와 친절한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체크인을 하는 동안에도 직원들은 영어로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설명해 주었고 엄마의 상태를 고려해 휠체어 접근이 편리한 방을 배정해 주었어요. 심지어 병원 방문 계획을 듣고는 국제진료센터 연락처까지 알려주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짐을 풀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을 따라 흐르는 불빛들, 높은 빌딩들에서 반짝이는 조명들이 마치 별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엄마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저는 내일 병원 방문을 준비하며 인터넷으로 위치를 다시 확인했어요. 과연 여기서는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창밖으로 서울의 하늘이 보였어요. 잠을 설친 저와는 달리 엄마는 예상 외로 차분해 보였죠. 하지만 말수가 적고 눈빛이 멍했습니다. 어제의 긴 비행 후 쉬었는데도 엄마의 얼굴은 여전히 지쳐 보였어요. 호텔 방에서 엄마를 앉히고 옷을 갈아입혔습니다. 오늘 중요한 병원 방문이 있다고 말했지만 엄마는 멍한 표정으로 그저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가끔 집에 가자라고 중얼거릴 뿐이었습니다.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지만 엄마는 거의 손을 대지 않으셨어요. 숟가락을 쥔 손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고 아무 말 없이 저만 바라보았죠. 저는 그래도 소량의 죽이라도 먹이려 노력했어요. 엄마, 조금만 더 먹어요. 오늘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날 거예요. 병원 예약은 오전 9시. 호텔 프런트에 택시를 요청했고 기사님은 우리 짐 상태와 휠체어를 보고 아무 말 없이 트렁크를 열고 도와주셨어요. 미국에서처럼 귀찮아하는 기색 없이 자연스럽게 도움을 주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을 지나 병원 앞에 도착했을 때 제 심장은 두근거렸습니다. 부디 여기서는 답을 찾을 수 있기를.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엄마의 휠체어를 밀며 병원 로비로 들어갔어요. 병원은 생각보다 훨씬 현대적이고 깨끗했습니다. 로비의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와 영어로 병기되어 있었고 국제진료센터 안내도 쉽게 찾을 수 있었어요. 국제진료센터에 도착하자 영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저희를 맞이했어요. 예약 확인 후 간단한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미국 병원에서 가져온 의무 기록과 검사 결과지도 함께 제출했어요. 윈터스 씨, 김중원 교수님께서 15분 내로 진료실에서 만나실 겁니다. 대기실에서 저희처럼 외국에서 온 환자들을 만났어요. 한 싱가포르 여성이 말했습니다. 전 1년 전에 처음 왔어요. 미국에서 석 달간 진단도 못 받았던 병을 여기서는 일주일 만에 찾아냈죠. 그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곧 간호사가 저희 이름을 불렀습니다. 클로이 윈터스 씨, 김중원 교수님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가 휠체어를 밀어 진료실로 안내해 주었어요. 문이 열리자 김 교수님이 책상에서 일어나 미소를 지으며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전날 이메일로 보냈던 엄마의 미국 의무 기록 파일이 책상 위에 출력되어 있었어요. 메모가 빼곡히 적혀 있는 것을 보니 정말 꼼꼼히 검토하셨던 모양입니다. 진료실 문이 닫히자 김 교수님은 저를 먼저 바라보며 말했어요. 자료 잘 받았습니다. 오늘은 환자분을 직접 뵙고 감을 보겠습니다. 그는 먼저 간단한 질문들을 던졌죠. 지금 무슨 요일인지 아시겠어요? 이곳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엄마는 두 질문 모두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둘러볼 뿐이었습니다. 김 교수님은 침착하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갔어요. 윈터스 씨,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그러자 엄마가 갑자기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엘리, 우리 집 가야 해. 엄마가 기다려. 나 교복 입었잖아. 지각해. 순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학생 시절로 돌아간 것 같은 환각 상태였어요. 김 교수님은 잠시 정적 속에서 엄마를 지켜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는 엄마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고 손의 떨림을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신경학적 반사 검사를 진행했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나타났나요? 김 교수님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처음 이상한 행동을 보인 건 약 넉 달 전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과거로 돌아간 듯한 말을 하기 시작한 건 한 달 전부터였습니다. 김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엄마에게 몇 가지 간단한 동작을 요청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코끝 터치하기, 눈으로 움직이는 펜 따라가기 같은 검사였죠. 놀랍게도 김 교수님은 미국에서 받았던 검사와는 전혀 다른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폈어요. 특히 엄마의 눈 움직임과 미세한 안구 진탕을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또한 엄마의 말투와 목소리 톤의 변화에도 주의를 기울였어요. 진료는 계속되었고 김 교수님은 엄마의 팔과 다리의 근력도 확인했습니다. 때로는 옆에서 간호사가 김 교수님의 지시에 따라 검사를 도왔어요. 모든 과정이 차분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진료 시작 후 약 30분쯤 지났을 때 김 교수님은 의자에 앉아 제게 물었어요. 혹시 발작 같은 증상도 있었나요? 눈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몸이 경직되는 현상 같은 건 말입니다. 네, 있었어요. 특히 아침에 일어날 때 자주 그랬습니다. 하지만 미국 의사들은 그것을 시민성 증상이라고만 했어요. 김 교수님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에 무언가를 입력한 후 다시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이번에는 엄마의 목 부분을 살펴보더니 목의 경직도를 확인했습니다. 자, MRI는 나중에 하고 지금은 피검사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항체 검사 포함해서요. 자가면역 뇌염 의심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진료 시작 후 정확히 43분 만에 미국에서 수개월 동안 듣지 못했던 병명이 처음 언급된 순간이었습니다. 자가면역 뇌염이요? 네. 자가면역 뇌염. 특히 환자분의 증상은 항엔 MDA 수용체 뇌염과 매우 유사합니다. 확진을 위해 몇 가지 검사가 필요합니다만 경험상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김 교수님은 차분하게 설명을 이어갔어요. 이 질환은 체내 면역 체계가 뇌의 특정 수용체를 공격하는 질병입니다. 초기에는 정신과적 증상처럼 보여 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엄마의 모든 증상, 이상한 행동들이 갑자기 의미를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수개월간의 미스터리가 풀리는 듯했어요. 그날 오후 급히 항체 검사와 뇌파, 혈액 검사, 심전도까지 마쳤습니다. 미국에서라면 이 모든 검사를 예약하고 진행하는 데만 몇 주가 걸렸을 텐데 이곳에서는 단 몇 시간 만에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임시 입원 조치가 결정됐습니다. 검사 결과가 모두 나오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임상적 소견만으로도 치료를 시작하는 게 좋겠습니다. 김 교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는 주저함 없이 빠른 결정을 내렸고 저는 그 확신에 찬 모습에 깊은 신뢰를 느꼈습니다. 입원 수속을 밟는 동안 국제진료센터 직원이 모든 절차를 영어로 설명해 주었어요. 저는 미국 보험사에 연락해 해외 치료 승인을 요청했고 다행히 긴급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된 건 처음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검사 예약조차 3주가 걸렸는데 한국에서는 하루 만에 결과 일부가 나왔고 예상대로 항엔 MDA 수용체 항체 양성 반응이었습니다. 엄마는 신경과 병동 2인실에 배정됐어요. 같은 방 환자는 한국 할머니였는데 간호사가 말하길 뇌졸중 회복 중이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셨지만 엄마를 보고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셨어요. 병실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모든 장비가 최신식이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서울 도심이 내려다 보였어요. 저는 엄마 옆 소파 베드에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김 교수님이 병실을 방문했어요. 그는 제 어깨에 손을 얹고 말했습니다. 너무 늦지 않게 오셨습니다. 고비는 곧 지나갑니다.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어요. 몇 달 동안 아무도 엄마의 상태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제 누군가가 이건 치료할 수 있는 병이다라고 말해주었으니까요. 치료는 스테로이드와 면역글로불린 투여부터 시작되었어요. 간호사가 설명하길 이 치료는 몸의 잘못된 면역 반응을 억제하고 정상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발작을 억제하기 위한 약물도 병행했어요. 첫날 밤
엄마는 3번의 경련을 겪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간호사 버튼을 눌렀고 놀랍게도 간호사들은 매번 30초 이내에 도착했어요. 그들은 신속하게 상황을 안정시켰고 한 간호사는 제게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초기 치료 단계에서는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어요. 면역 글로불린이 효과를 보이기 시작하면 점차 나아질 겁니다. 다음 날 아침, 김 교수님이 회진을 왔어요. 그는 엄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자가면역 뇌염은 초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면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윈터스 씨는 증상 발현 후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직 충분히 회복 가능한 단계입니다. 이틀째 되는 날, 엄마의 상태에 미세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련 횟수가 줄어들었고 눈빛이 조금 선명해진 것 같았습니다. 김 교수님은 이것을 좋은 신호라고 했어요. 셋째 날 아침, 매일 아침 회진 때마다 엄마의 표정은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리고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엄마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엘리, 너 오늘 피곤해 보여. 잠은 좀 잤어? 그 말 한마디에 저는 자리에서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질문이었지만 이 말은 엄마가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의미였으니까요. 엄마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김 교수님은 추가 검사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뇌 MRI에서 경미한 염증 반응이 확인됐지만 영구적인 손상은 없어 보인다고 했어요. 그리고 혈액과 뇌척수액 검사에서 항엔 MDA 수용체 항체가 명확히 검출되었습니다. 진단이 확실해졌군요. 이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지 일주일째. 엄마의 상태는 눈에 띄게 호전되고 있었어요. 스테로이드와 면역글로불린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이젠 거의 하루 종일 의식이 또렷했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병원 스태프들의 태도였습니다. 간호사들은 매일 엄마를 돌보며 영어로 작은 메모를 남겨주었어요. 오늘은 발작 없음. 밤새 안심하고 주무셨습니다. 오늘 식사량 증가. 좋은 징조입니다.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곳 간호사들은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최소한의 케어만 제공했거든요. 하지만 이곳 간호사들은 엄마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고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가 카페테리아에 다녀오는 사이 병실에 다녀간 간호사가 엄마의 베개를 바꿔주고 창가에 작은 꽃병을 놓아두었더라고요. 미국에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배려였습니다. 병실 룸메이트였던 한국 할머니의 가족들도 저희에게 따뜻했어요.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종종 과일과 한국 간식을 나눠주었습니다. 할머니의 딸은 약간의 영어로 한국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해주었어요. 의료진의 전문성도 놀라웠습니다. 김 교수님은 매일 아침 회진 때 엄마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치료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그는 항상 환자는 숫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며 엄마를 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셨습니다. 특히 젊은 간호사 한 분은 퇴근 후에도 간혹 엄마 곁에 앉아 책을 읽어주곤 했어요. 그녀는 영어 소설책을 가져와 엄마에게 읽어주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물었을 때 그녀는 말했어요. 저도 어머니를 잃을 뻔한 적이 있어서요. 그때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받은 도움을 나누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가 아니라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진정한 돌봄이었으니까요. 이번 열흘째, 김 교수님은 엄마의 상태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면역 치료의 반응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자가면역 뇌염 환자들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회복되거든요. 다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는 또한 제게 자가면역 뇌염에 대한 논문과 관련 자료를 건네주셨어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하세요. 환자 가족이 질병을 이해하는 것도 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미국에서는 의사들이 종종 전문 용어를 남발하며 환자 가족을 혼란스럽게 했던 것과는 큰 차이였죠. 김 교수님은 복잡한 의학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셨고 제 질문에 항상 인내심을 갖고 답해 주셨습니다. 엄마의 회복은 꾸준히 진행되었어요. 이제는 스스로 식사도 가능해졌고 짧은 대화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가끔 혼란스러워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발작은 거의 사라졌어요. 12번째 날, 김 교수님은 회복 상황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기계보다 중요한 건 관찰입니다. 환자는 증상으로 말합니다. 그걸 귀 기울여 듣는 게 우리 일입니다. 그 말이
미국에서 받지 못했던 의사의 태도였습니다. 미국의 의사들은 검사 결과만 보고 진단을 내렸지만 김 교수님은 엄마를 직접 관찰하고 소통하며 치료했어요. 2주일이 지난 후 엄마는 처음으로 병원 정원을 산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휠체어가 아닌 제 부축을 받아 짧게 걷기도 했어요. 봄이 시작되는 서울의 정원에서 엄마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엘리, 여기 참 예쁘구나. 언제 한국에 온 거지? 아직 기억에 혼란이 있었지만 그래도 점점 현실을 인식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이 너무 소중해서 사진으로 담아두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드디어 생기가 돌아오고 있었어요. 2주 후, 엄마는 퇴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걷는 것도 가능했고, 식사도 전보다 훨씬 잘하셨죠. 발작은 거의 사라졌고, 인지 기능도 상당 부분 회복되었어요. 물론 여전히 기억에 구멍이 있고, 가끔 혼란스러워하는 순간도 있었지만, 미국을 떠날 때의 상태와 비교하면 기적 같은 변화였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추적 진료를 위한 안내문과 정기 모니터링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해 주었어요. 김 교수님은 미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메일로 상담을 계속할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후속 치료를 맡아줄 신경과 의사도 몇 명 추천해 주셨어요. 물론 한국에서 치료를 계속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만 가족과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도 회복에 중요합니다. 김 교수님의 배려에 깊은 감사를 느꼈어요. 그는 단순히 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의 삶 전체를 고려하는 의사였습니다. 퇴원 전날 저희를 담당했던 간호사들이 작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그것은 병원 로고가 새겨진 일기장이었습니다. 겉표지에는 클로이의 회복 일기라고 한글과 영어로 적혀 있었어요. 윈터스 씨, 회복 과정을 기록하면 도움이 될 거예요. 좋은 날도 있고 힘든 날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얼마나 많이 나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일기장을 선물해 준 건 우리를 가장 많이 돌봐주었던 20대 후반의 간호사였어요. 그녀는 항상 밝은 미소로 엄마를 대했고 때로는 야간 근무 후에도 엄마에게 음악을 들려주거나 책을 읽어주곤 했습니다. 사실 저도 몇 년 전 어머니를 잃을 뻔했어요. 교통사고로 의식불명 상태였는데 많은 분들이 도와주셨죠. 그래서 저도 간호사가 되었고 지금은 어머니처럼 아픈 분들을 돕고 있어요. 함께 이겨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개인적인 교감을 나눈 의료진이 없었거든요. 그들에게 엄마는 그저 백사무실 환자 정도였지만 이곳에서는 클로이 씨였습니다. 퇴원 전날 오후 김 교수님이 마지막 회진을 왔을 때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그는 병원 내 작은 회의실로 우리를 초대했습니다. 그곳에는 저희를 담당했던 의료진이 모여 있었어요. 주치의, 전공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까지 윈터스 씨의 회복을 축하하기 위해 잠시 모였습니다. 저희에게도 이런 회복을 지켜보는 건 큰 기쁨이거든요. 그들은 작은 환송 행사를 준비했더군요. 케이크도 있었고 한 명씩 돌아가며 짧은 인사를 건넸습니다. 간호사 팀장은 말했어요. 당신의 회복은 우리 모두의 기적입니다. 첫날 휠체어로 들어오셨을 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정말 놀라운 변화예요. 물리치료사는 엄마에게 작은 운동공을 선물했습니다. 미국에 돌아가서도 손 근력 운동 계속하세요. 일상생활이 더 편해질 거예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제가 밤새 엄마를 간호하느라 지쳐있을 때 종종 커피를 가져다 주던 젊은 전공의의 말이었어요. 저희가 환자를 치료하지만 사실은 환자에게서 더 많이 배웁니다. 윈터스 씨의 투지를 보며 저도 더 나은 의사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이 모든 진심 어린 말들이 저와 엄마에게는 또 다른 치료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직업적 의무를 넘어 진정한 돌봄과 연결을 보여주었으니까요. 김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윈터스 씨, 의학은 결국 사람을 향합니다. 기계와 약물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환자와 의료진 사이의 신뢰입니다. 여러분이 저희를 믿고 이 먼 곳까지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환송 행사가 끝나고 병실로 돌아오는 길에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엘리, 이 사람들 정말 특별하구나. 내가 아직 모든 걸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이들의 마음만은 잊지 않을 것 같아. 그날 밤 병실 창문으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저는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단지 의학적 치료뿐만 아니라
이곳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엄마를 회복시킨 것 같았으니까요. 퇴원 후 저희는 서울에서 마지막 이틀을 보내기로 했어요. 의료진 권고로 곧바로 긴 비행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쉬었다 가는 게 좋다고 했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택시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처음 왔을 때와는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엄마는 휠체어 없이 짧은 거리는 천천히 걸을 수 있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리셉션 직원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윈터스 씨, 좋아지신 것 같네요. 다행입니다. 그 직원은 우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런 세심함이 이곳에서 계속 경험한 친절의 일부였습니다. 저녁이 되자 엄마가 제안했어요. 밖에 나가볼까? 이 도시를 제대로 보고 싶어. 조금 놀랐지만 그건 좋은 신호였어요.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엄마가 무언가를 하고 싶다고 자발적으로 말한 거니까요. 간단한 저녁을 먹기 위해 호텔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한국 음식점에 들어가자 직원들이 영어 메뉴를 가져다 주었어요. 우리는 간단한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주문했습니다. 엄마는 젓가락 사용이 아직 서툴러서 숟가락을 사용했지만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어요. 이거 정말 맛있구나. 이상하게 편안한 맛이야. 엄마의 말에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식사 후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근처 강변공원으로 향했어요. 밤이 되자 서울의 야경이 강물에 반사되어 더욱 아름다웠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아 그 풍경을 감상했어요. 엘리, 이곳은 정말 아름답구나. 난 한국이 이렇게 따뜻한 나라일 줄 몰랐어. 엄마의 말에 제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개월간의 고통 끝에 드디어 엄마의 목소리에서 생기를 느낄 수 있었거든요. 미국은 우리를 포기했지만 여긴 아니었어. 엄마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몇 달 동안 미국의 병원들을 전전하며 들었던 정신과 문제일 뿐이라는 말들, 요양원을 알아보라는 냉정한 조언들, 그리고 아무도 진지하게 엄마의 상태를 들여다보지 않았던 그 시간들. 그 모든 절망 속에서 한국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지막으로 병원에 들러 감사 인사를 전하기로 했어요. 김 교수님과 의료진에게 작은 선물도 준비했습니다. 미국에서 가져온 초콜릿과 손글씨로 쓴 감사 카드였어요. 김 교수님은 바쁜 일정 중에도 시간을 내어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그는 미국으로 돌아간 후의 관리 방법과 주의사항을 다시 한번 꼼꼼히 설명해 주셨어요. 완전한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긍정적입니다. 꾸준히 약을 복용하고 3개월 후에 이메일로 상태를 알려주세요.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김 교수님은 제게 명함을 건네며 말씀하셨어요. 언제든 질문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시차가 있지만 최대한 빨리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당신 어머니의 회복은 저희에게도 큰 기쁨입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엄마가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다음에 한국에 오면 꼭 관광객으로 오자.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병실에서만 보기는 아쉽구나. 그 말에 미소가 지어졌어요. 엄마는 미래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몇 달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었죠. 다음 날,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출국 절차도 입국만큼이나 순조로웠어요. 직원들은 여전히 친절했고, 엄마가 천천히 걷는 것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었습니다. 비행기를 기다리며 엄마가 물었어요. 엘리, 우리 다시 올 수 있을까? 꼭 다시 와보고 싶어. 물론이죠, 엄마. 다음엔 병원 말고 진짜 여행으로 와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한국 땅을 밟으며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치료를 받은 곳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찾은 곳이었으니까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내다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끝이라던 병이 이곳 한국에서는 시작의 계기가 되었던 시간들. 단 한 명의 의사, 단 한 줄의 진료 기록, 단 하나의 시선이 우리 가족의 삶을 되돌려 놓았어요. 엄마는 제 옆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김 교수님의 말을 떠올렸어요. 의학은 결국 사람을 향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환자를 한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14시간의 비행 동안 저는 미국에 돌아가서 해야 할 일들을 계획했습니다. 엄마의 후속 치료를 위해 김 교수님이 추천해준 신경과 의사들을 만나고 자가 면역 뇌염 환자 모임을 찾아볼 생각이었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꼭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창밖으로 구름 위의 석양을 바라보며
저는 인생이 얼마나 예측할 수 없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때로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희망이 찾아오고 가장 멀리 떠나야 할 때 해답을 찾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여정에서 만난 한국의 의료진과 사람들은 제 인생에서 잊지 못할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 엘리와 그녀의 어머니가 한국에서 겪은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미국에서는 절망이라 여겼던 순간, 한국의 의료진은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감동과 치유의 여정,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감동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